오늘은 또 빅뉴스를 들고 누군가에게는 스몰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좀 자기중심적이었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4달 전, 그러니까 올해 8월 중순쯤에 강소팟 63화 결혼 5년차 아이를 가질 것인가? 라는 에피소드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들었던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가질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를 절대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때 녹음을 할 때 저는 아이가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문제는 없고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쯤에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 거죠. 네. 지금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인 지금 제가 임신 19주 차입니다. 19주 차가 거의 꽉 차서 곧 20주 차가 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강다은님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웃기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강소팟 63화가 녹음될 쯤에 정말 생긴 아기예요. 강소팟 베이비다. 네, 강소팟이 낳은 아기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갖게 됐냐, 계획이냐, 아니면은 갑자기 생긴 아기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계획과 무계획의 중간이다. 한 번에 충동에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뭐 피임에 실패해서 생기는 아기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의지가 있어야 생기잖아요. 그렇죠. 액션을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주변에 멋진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로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었어요. 근데 그 경험담이 좀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덕분에 한번 아이를 가져볼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한 번의 충동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찾아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정말 임신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아기가 너무나도 간절한데 마음처럼 찾아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에게 이렇게 아기가 생겼다는 건 저는 정말 아기가 찾아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단은요?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생각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리 잡고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커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던 것도 있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쌀알 만한 크기였을 때가 있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산부인과에 갔을 때 0.68cm였잖아요. 그러니까 1cm가 안 되는 크기인데 심장 소리가 나고, 심장이 또 그때 굉장히 빨리 뛰더라고요. 막 그렇죠.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막 이렇게 뛰는데 그렇게 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방방 이렇게 뛰는데, 듣다 보면은 나도 저랬을 때가 있구나,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까지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신비로움이 없는 삶을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거죠. 현대인을 사이보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기계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거를 저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효율적인 걸 하고 싶어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거, 예상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존재가 나한테 딱 생기니까 이 기적과도 같다, 너무 축복이다,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9월 중순이었어요. 그때가 임신 6주 차였는데요. 보통 12주 정도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최대한 안정을 많이 취해야 한다는 말들도 있고 유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경우라도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도 8주까지는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했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축하해주고 맞아요.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빨리 강소파 듣는 분들 그리고 작은 배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저희 두 사람의. 네. 그래서 좀 더 이 변화한 현실을 저희 두 사람이 소화할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조금 떨려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직 소화가 저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비하면 그렇죠. 그쵸? 그때에 비하면 강다는 처음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눈물이 났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울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이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건강할까 아이가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냥 다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뭐 걱정할 수 있잖아요. 뭐 아이를 키우는 게 뭐 돈이 많이 든다거나 뭐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어찌됐든 또 이 연약한 존재를 내가 보호하고 키워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걱정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상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나에게 생겼을 때 우리 집의 모습 이런 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근데 그 상상에서는 아이가 갓난아기일 경우도 있고 좀 큰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커가지고 대드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커서 나와 진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하는 경우도 상상을 있고 했구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다 내가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래서 다 좋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상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강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좀 현실적이고 안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면 강단은 좀 더 그런 걸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봤을 때 너무나도 빠르게 선명해지는 그 두 줄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네. 그 장면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왜냐면 정말 한 번인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좀 그런 게 제일 사실 컸어요.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게 컸고요. 그 정확한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컸는데 정말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사실 조금 막막했어요. 근데 막막하다는 게 부정적으로 그거 어떡하냐 망했다 이런 막막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물론 아기가 생긴 것과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정반대의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깨달은 저의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겪어본 적 없는 그런 사건이 제 인생에 생기면 저는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놀랍다 뭐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좀 머리를 정리하고 나중에 감정이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작년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게 말하면?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살짝 밀어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 막막한 게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임신을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신생아를 키운다는 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막막함이 커서 처음에 산부인과를 다녀오고 몇 주 동안은 진짜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당장의 일이 아님에도 엄청 임신 그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게 있어서 신생아는 잠을 어떻게 자는지,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탐구하는데 시간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육아 마스터가 될 순 없잖아요. 육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아는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겠지만 할 수 있겠다. 육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갖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구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작은 확신, 그러니까 큰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조금씩 얻어갔던 것 같고. 그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또 그 정보의 홍수 안에 약간 휩쓸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 보니까 어떤 정보든 좋다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게 조금씩 불안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제 피드에 뜨더라고요. 임산부가 조심해야 하는 거. 임산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물론 그런 게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의 평화가 저는 항상 1순위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정보를 더 알아보는 게 무의미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강단은 알겠지만 제가 한 2주 정도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가며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머리에 이제 들어왔다 싶어졌을 때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다시 지웠죠. 그 한동안 또 안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생기고 20주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딸이다. 네. 딸입니다. 네. 네. 딸이라는 거를 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기간 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약간 마음가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제일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고민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지금껏 돈을 벌어온 방식이나 규모는 정말 딱 저희 두 사람에게 최적화돼 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먹고 살고 늙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벌어도 괜찮다. 그 마음을 기반으로 작은 배를 운영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먹여야 할 입이. 근데 그거만으로 저희가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게 좀 주저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 너무 좋고 그 속도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좀 더 조급해져야 할 것 같고 좀 더 욕심내야 할 것 같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면서 돈을 그러면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히려 시간은 점점 없어질 텐데 돈은 많이 벌어야 한다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돈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뭐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이 돈을 벌어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아이가 좀 풍요롭게 클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좀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아이 발달이나 뭔가 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겨서
책을 좀 요즘 읽어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놀이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아이에게 얼마나 놀이가 중요한지. 아이가 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연스럽게 놀고 싶어 해요. 뭐 역할극을 하고 싶어하고 갑자기 뭐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하고 아빠가 환자해 내가 의사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병원 놀이 시작하고 근데 그런 놀이를 부모가 얼마나 잘 동참해 주는지가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이와 놀아주는 게 돈이 안 들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돈을 들여서 놀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내가 놀아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급 뭐 키즈 카페 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놀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값비싼 놀이감을 사가지고 그걸로 같이 뭐 놀던지 아주 비싼 디지털 기기를 사서 자 이거 보면서 놀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아이는 그냥 박스랑 색연필, 크레용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걸로 알아서 잘 노는 거고 그게 뭐 뇌 발달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막 구절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맞지 뭐 그렇게 놀아주는 게 육아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분이라면 나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들도 뭐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끔 그냥 택배 박스 오면 제일 좋아하고 맞아. 네, 그런 거와 약간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불안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게 크게는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다, 3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지금 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강당 같은 사람이 계속 옆에서 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근데 안심시켰다기보다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요. 2번째는 그 국가에서 육아를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강소파 63화 그 에피소드를 녹음할 때 담단 사장님과 그 강단이 전화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담단 사장님이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 그 자체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만큼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냥 아이를 먹고 재우고 하는 데에는 드는 비용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왜냐면 제가 실제로 분유값, 기저귀값이 얼마나 드는지를 검색해봤었어요.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내가 혹시 돈이 없어서 못 먹일까봐. 진짜 막 그런 걱정이 막 들었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었네. 내가 정말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 2사람에게 넘쳐나는 돈은 없을지언정 시간은 많다.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은 부모다. 거기에 그렇죠. 대해 자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꼭 육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하는 일이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3년, 5년, 10년 하면 언젠가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식당을 운영해왔고 작은 배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져온 나인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순간 이상하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에게도 그 자원을 더 기꺼이 많이 쓸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읽어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충분히 아이에게 시간을 쓰면서도 그 소중한 시간이란 자원을 잘 써서 내가 원하는 일에도 시간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고민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정리해 갔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친구들도 이미
또 어제는 아는 분이 뭐 카시트 나눔을 해준다고 해서 막 받아서 저희한테 막 선물로 주고 아기 의자도 어디서 구했다고 막 주고 주변에 물론 또 어머님 아버님이나 또 우리 엄마나 뭐 다들 도와주고 싶어하고 맞아요. 우리 누나들 그리고 소신의 언니 뭐 다들 너무 축하해주고 어떻게든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네. 아이가 나중에 이제 엄청 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때 돈을 물려줄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도요. 네, 돈을 내가 왜 물려줘야지? 뭐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물려주는 그 과정 자체가 불행한 걸 좀 많이 봤고 뭐 많이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몇 번 받고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긴다거나 네. 이런 것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랑 약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저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도 당연히 독립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면은 뭐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때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생명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보살피면 되는 거지. 그 이후까지 내가 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저도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서 그 경제적인 고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 또 많이 했던 게 일에 대한 거였어요. 작은 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은 배는 강단과 소신 두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2인 체제의 작은 회사이고 저희 두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회사예요. 게다가 이게 제조업체나 세일즈하는 쇼핑몰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콘텐츠 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의 시간을 들여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모임도 저희가 진행해야 하고 글도 저희가 써야 하고 강수팟도 저희가 녹음해야 하고 편집해야 하고 그런데 육아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아기에게 써야 하다 보니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컸어요. 근데 지금의 시스템이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식당을 운영할 때와 비교해보면 알아요. 저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식당 운영했을 때 아기가 생겼으면 진짜 그러면 문 닫아야 했을 수도 있다. 아이가 생기고 키우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걸 또 적응하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적응만 잘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창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 나에게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진짜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이 베이비잖아요. 이 아이가 봤을 때 아빠가 그래도 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 별 3개 이상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면 내가 그래도 좀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좀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좋을 것 같은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강단이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무언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생기는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들. 예를 들어 이 관계에 그냥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꼭 관계가 아니어도 저는 일도 그렇고 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헌신한다는 게 막 100% 내 모든 시간과 자원을 이 아이에게만 쓰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결국 나를 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풍부해질수록 내 안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더 업그레이드 될수록 저는 창작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이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 자체가 진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이미 배운 게 많아요. 지금 딱 20주 동안. 네. 20주는 아니죠. 아이가 생긴 걸 알고 한 14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학생이 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컸는지도 사실 내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내가 뭐 글을 쓰던 강습팟을 하던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 가능하면 아이를 빨리빨리 키워서 작은 배 취업을 시켜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배라는 게 당장 아기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는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저희 두 사람에게 생긴 변화가 결국 저는 작은 배에도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물론 어떤 부분은 너무 좋아서 한결같게 유지하고 싶은 것도 있죠. 작은 배에. 근데 결국에는 변화하는 일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변화일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사실 가까이에서 누가 아기를 키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변화가 작은 배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변화하는 것 자체는 좋다. 그 변화를 우리가 잘 소화하고 일에 잘 녹여낼 수만 있다면, 일하는 방식이든 컨텐츠든 어디에든 잘 녹여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건 저는 아기가 생기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그냥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강소팟이 있죠. 네. 저희 지금 두 사람이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녹음해야 되는데 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녹음 장소도 없을 뿐더러 저희 두 사람이 2시간, 3시간 가까이 통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도 당장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강소팟을 멈추게 되는 거네? 라고 이제 상상을 했던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뭐 창작하는 아침 모임도 아침 6시마다 라이브를 켜야 되는데 애가 밥 달라고 하면, 애가 똥 싸면 이게 안 되잖아요. 초보 엄마 아빠는 아주 바쁠 텐데 그런 모임도 멈춰야 할 것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필 합평 모임 한 번 모이면 4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멈춰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슬픈 거예요. 아, 슬프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멈춰야 하네? 어떡하지? 마냥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차근차근 생각하게 된 것은 이게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춤이거나 아니면 느리게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소팟도 처음에는 물론 몇 달 동안 발행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처럼 매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멈추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속도가 아주 많이 느려지는 것뿐이겠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삶에 엄청 큰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건 정말 욕심이고, 그걸 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괜찮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마음의 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아기가 있는 삶을 맞이하기 위해 조금씩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일단 저희 딸의 이름이 있죠, 이름. 네,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태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태명이 아니라 이름을 지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부터 저희 둘이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나중에 애 생기면 이름 뭐로 할까? 막 이런 상상을 할 때 그때 제가 강씨고 소신이 고씨니까 강고를 넣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니까 대신에 고를 2번 붙여서 강고고라고 하자. 고고. 정말 100% 농담으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또 아이의 이름을 실제로 지어야 할 상황이 되니까 강고라고 하고 강고 다음에 무엇을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마다 그 뒤에 정말 많은 단어들을 넣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넣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 후보들이 좀 추려졌다가 그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이의 이름으로 삼게 된 게 강고요입니다. 고요. 고요라고 했을 때 일단 어감이 너무 좋았고 한자랑 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다 고민했잖아요. 네, 철두철미하더라고요. 그 제주 고씨가 높을 꼬니까 요를 빛날 요라고 해서 그 요일할 때 요, 그래서 높이 있는 빛이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영어로 하면은 고씨가 코니까 코요가 되는 건데 코요라는 이름도 아주 귀엽고 발음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코요, 고요, 그리고 까오야오까지 중국어로 하면 네. 여러 가지 언어로 봤을 때 괜찮다. 네. 그래서 고요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고요로 부르고 있고 네. 지금은 뭐 온 가족이 다 고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를 이제 고요맘이라고 은비라고 부르지 않고 아이고. 네, 고요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고요가 이제 또 저희 집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집을 또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저희 집을 소개하는 강소판 에피소드에서도 충분히 말했지만 집이 참 아기자기합니다. 평수도 작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그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문짝을 다 뜯었어요. 방문이 없어요. 화장실에만 방문이 있고 그런 좀 탁 트인 구조다 보니 공간 구분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정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수납력을 높이고 싶어서 집에 작은 베란다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스피드랙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물건을 싹 정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 지금 가장 큰 방을 큰 책상을 두고 강단과 소신의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요. 그 작업 책상도 원래는 방 중앙에 있었는데 벽 쪽으로 붙여서 좀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먼지 날리는 카페트 이런 건 좀 버리고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면서 아기에게 맞는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이렇게 스피드랙 막 설치하고 그리고 부엌에 장 같은 것도 막 새로 짜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어요. 나중에 고유한테 보여주려고. 봐라, 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거 봐라. 근데 강단이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은비가 이렇게 열심히 집을 정리하는 건 고요를 사랑하는 마음일까?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걸까? 근데 살짝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을 워낙 재밌어 하기도 하고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도 크거든요. 제가 지금도 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배가 많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집을 정돈하는 일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직접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하고 뭐 육아에 필요한 용품이나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 같은 거는 나중에 사자. 그렇게 좀 순서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아까도 강단이 물어봤잖아요. 이런 넘쳐나는 육아 정보, 출산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보면 혼란스럽지 않냐. 저는 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뭘 진짜 사야 하고 뭘 안 사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육아용품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분유 수유를 한다고 해도 분유를 만들어주는 기계부터 젖병을 씻어주는 기계까지 심지어 말리고 소독해주는 기계까지 그러니까 정말 풀세트로 구비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정말 무한한 세계다. 수유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카시트, 침대, 유모차, 목욕용품 뭐 이런 분야별로 누군가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건 필수템이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없어도 잘 키웠는데요? 라고 말하고 이런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리스트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낳자마자 필요한 것만 사고 키우면서 생각하자로 좀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그 아이에 맞는 또 용품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유아용품은 당근에서 워낙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그때그때 맞춰서 구해도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를 꼭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신생아 용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저희가 카페 단단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단단 사장님의 이제 사모님이죠.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꼭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의 상황이면 꼭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좀 안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제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고 해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볼 때 좀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조리원을 미리 예약하거나 아니면 유치원까지 미리 그쵸.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조리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조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최근에 법률이 좀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도 남편을 쉽게 생각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쵸. 네,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남편을 고용해서 하루에 8시간씩 남편이 일을 하면은 남편이 월급을 받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제가 업체의 비용은 똑같이 내되 지원금은 나라에서 받고 남편은 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일당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모의 친정엄마와 남편이 그렇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었다. 뭐 이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남편은 별다른 정보가 없고 친정 엄마가 그쵸. 이제 사실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제가 풀타임으로 그 산후조리사가 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네. 최근에 강단이 이거랑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산후관리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업체에 전화 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가족이 산후관리사로 활동하면서 이 지원 사업 안에 들어오려면 풀타임으로 다른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것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 업체에 취업을 해야 하는 거죠. 산후관리사 업체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단한테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냐고. 그리고 60시간 교육을 이제 이론 실습 다 받아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도 그렇고 일까지 해야 되니까 저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남편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서 교육을 받으면 나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실습을 하니까 실습을 하면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는 좀 지원금 보태서 소신이 나를 고용할 수 있게 한번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진짜 보통은 다 개정된 법을 활용하는 분들이 친정엄마를 고용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강단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강단이랑 저랑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조리원을 가지 않고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 동안 제 옆에 있을 거잖아요. 네. 어차피 옆에서 이것저것 도울 거면 그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도 있었죠. 아직 교육은 안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조리원은 가지 않고 강단을 산후조리사로 고용하는 거. 제가 교육이 매달마다 있어가지고 2월 달에 교육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정과 가까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면 당분간은 부모님 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부분 꼭 필요한 집안일이나 식사 관련된 거는 또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조리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제 성격이 워낙 좀 답답한 거 싫어하기도 하고 계속 막 움직이고 싶어 하고 물론 애를 낳자마자 몸을 막 자유롭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냐. 저는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들과 있고 싶다는 게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익숙한 공간에 있으면 확실히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정말 산후조리원이 한국에서는 필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도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제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아보면은 뭐 업체명도 그렇고 뭔가 육아 관련된 아이템이나 육아 관련된 모든 것들이 뭔가 맘을 넣어요. 근데 엄마가 마치 육아를 다 하는 것처럼. 아, 그쵸. 네. 일단 그 산모 수첩에 알겠어요. 제 이름으로 만든 수첩이니까 알겠는데 표지에 그 임산부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남편이 육아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쿨한 아빠로 봐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뭐 예를 들어 50% 하는 것도 남편을 칭찬한다든지 막 이런 느낌? 아,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일도 똑같이 하고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육아를 반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출산이 여성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치우칠 수밖에 없으면서도 또 출산은 그렇지만 육아는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좀 동일시하는 게 확실히 있구나. 인식적으로. 그런 게 좀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부분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마케팅 문구나 이런 게 엄마들의 필수템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럼 강단은 좀 소외감 느끼나요? 혹시 그걸 읽을 때? 소외감이라기보다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죠. 네. 오히려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니까 내가 맘이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아 내가 사야 되는 필수템? 이러면서 그냥 보는데 강단은 내가 지금 정보를 찾아보는데 나를 위한 정보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꽤나 열심히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저보다 육아에 대한 열의는 강단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뭐 태어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뭐 다 큰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모한테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아빠가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엄청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책임감은 느껴야 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좀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도 그렇고 소신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나는 이런 게 참 지금 보니까 아빠랑 많이 닮았네. 내가 완전 엄마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걸 막 꾸며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점검해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좋은 모델인가? 처음에 그 친구들한테 우리 이제 부모가 된다. 내년 5월에 이제 부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녁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모두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애가 생기면 뭘 물려주고 싶냐고.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질문처럼 한 거였는데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게 나는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솔직히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뭘 물려주고 싶은지, 뭘 물려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꼭 어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뭐 어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런 걸 물려주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자유로운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고도 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벌써 받은 게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말한 것처럼 계속 자세를 고쳐앉게 되는 거예요.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먹었을 음식이나 별 생각 없이 했을 말, 행동 이런 것도 내가 나중에 만약에 애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아직 아기는 내 뱃속에 있을 뿐인데 벌써 내가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날 때까지도 내가 이 마음만 잊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그거 정도면 뭘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은 뭘 주고 싶은 것도 제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달리 말하면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면 애도 어느 정도 평탄치지 않을까. 인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고요한테 강소팥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딱 아기가 생겼을 때. 그리고 딱 주차를 계산해봤더니 뭐야 진짜 그때 생긴 아기야?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고요가 듣기 능력이 이제 완성이 되면 강소팥 64만을 듣겠구나. 그리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 방송을 듣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물려줄 수도 있고 진짜 다음 호스트로 그만. 네. 뭐 그럴 수 있죠. 강소고팥. 아니죠. 고요팥이죠 그때는. 그때는 혼자. 네, 혼자 1인 팟캐스트로 이어서 가야죠. 2세대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좋겠네요. 네. 뭐가 됐건 일단 지금 바람은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맞아요. 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또 뭐 걱정이 되지는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이제 출산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거 아니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만 보자면 왠지 잘할 것 같고 난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빠 짱이야 막 이렇게 해줄 것 같고 진짜 긍정적이다. 네. 아빠가 최고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벌써부터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빠가 제일 좋아. 근데 저희가 사실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임신 초기에는 물론 막 산모가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아기가 뭐 내내 건강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하는 시기긴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혹시 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임신 초기에는 증상도 이렇게 없으니까 아기가 잘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주차에 맞게 딱딱 크고 맞아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너무 그냥 컨디션이 좋아요. 입덧도 할 때는 힘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좀 요즘에는 병원 갈 때마다 신이 나요. 오늘은 또 무슨 모습을 보여줄까. 저희가 어제도 초음파를 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고요가 막 다리를 쫙쫙 펴고 있고 주먹을 진짜 한 대 칠 것처럼 꽉 쥐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주먹을 쥐고 있을까? 다짐을 한 거죠. 좋아, 이렇게 한번 잘 커보겠어. 그리고 막 발바닥을 보여주는데 발바닥이 선생님이 크기를 쟀더니 3cm인 거예요. 너무 쬐깐하잖아요. 막 그런 걸 보고 오니까 아, 이제는 아기가 잘 크겠구나. 맞아요. 이대로만 잘 커서 진짜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요가 살아갈 세상이 어떨지 막 이런 걱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좀 집중해서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서 잘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소팟은 96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은배 방명록에 장방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강단과 소신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치즈레이지의 단골이자 사장님들의 왕팬 장방삼입니다. 요즘 강단과 소신님의 팟캐스트를 하나하나 정주행 중인데 무지 행복해요. 멀리서 연결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두 분의 방송을 통해 멋진 인터뷰이들을 알게 되어 기쁘고 커뮤니티에 소속된 것처럼 저에게는 무지 안락한 휴식처가 되었어요. 강단과 소신님을 배웠을 때 결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 기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육지에 있는 지금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주에서 만난 귀한 인연. 속도 제한 2세 발행도 축하드려요. 두 분의 행복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요. 방상님 당연히 기억을 하죠. 저희가 식당을 운영할 때 정말 자주 와주셨고 항상 따뜻하게 저희와 대화 나눠주셨던 단골 손님이셨는데 그 오랜만에 사장님 호칭 듣지 않았어요? 아, 맞네요. 요즘에는 모두가 주변에서 강단님, 소신님 하는데 아하. 이게 딱 그 시절에 만났던 분들만 저희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아, 맞네. 네, 사장님이라고 해주셔서 또 너무 반가웠고요. 방삼님 얼굴이 엄청 떠오르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니까. 오랜만에 사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신 거라서 또 저희가 더 반가웠던 것 같고 가끔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잘 지내실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손님들 중에 한 분이어서 더 반가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안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하고 남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이 손님들 간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요즘도 이렇게 제주시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깨닫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식당 했었지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방삼님이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강소팟에서도 소개했던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책 속도 제한 2쇄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방송에서는 1쇄만 찍고 아마 안 만들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방심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진짜 100부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뭐 1년은 팔 줄 알았어요. 사실 정말로. 그래서 그 수작 부린 게 아니고 정말 100부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르게 사전 주문 기간에 그냥 다 1쇄가 동이 나버려서 2쇄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2쇄를 소량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2쇄 이상은 안 만들 것 같아요. 아, 또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네, 근데 모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속도 제한 2쇄 구매는 또 작은배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능하고요. 강단이 이번 에피소드 설명란에 또 링크를 넣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를 남겨주고 계신데 그니까요. 완전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쓴 글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후기를 남겨주실 때 좀 와닿는 감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지유님이
작은배 방명록에 남겨주셨습니다. 작은배 월간 보고서 메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부연을 하나 하자면 매달 1일에 발행되는 작은배 월간 보고서가 있는데 후원자분들께 나가는 컨텐츠죠. 근데 저희가 이번 달에 발행한 월간 보고서에 고요 소식을 전했었어요. 지윤님이 작은배 후원자셔서 그 소식을 좀 더 일찍 아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번 달부터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작은배와 더불어 세상 모든 창작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한가득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에 강수팟을 듣고 있어요. 가장 최근 에피소드인 49인 49문 49답은 처음부터 울면서 49답 하나하나 꼭꼭 간직해가며 들었답니다. 감동! 몇 주 전 32살을 앞두고 ADHD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을 먹고 고향감을 느꼈던 첫 이틀 동안은 약 한 알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 기뻤다가 그 다음 한 주 동안은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조금 울었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이나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며 사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 자신에 몰두할 틈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하여간 이제야 제 자신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중인데요. 그 시간 속에 강수팟을 듣고 작은배의 글을 읽으며 스스로 서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포근한 겨울 보내시길. 감사합니다. 지효님이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굉장히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또 언제든지 뭔가 재밌는 걸 만들었다 하면은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을 먹었는데 일단 그게 잘 맞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지효님이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강소팟과 또 작은배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참 또 마법 같은 일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시다. 감사하다니까요. 다음은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쩡님입니다. 강단의 사회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에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면 배꼽 부여잡고 구경 가겠습니다. 미국 서점 여행 이야기를 들으니 넷플릭스 드라마 대쉬 앤 릴리를 다시 보고 싶네요. 연말이니까 정주행 해야겠어요. 강단 소신도 따스운 연말 되시길. 지금 쩡님이 알고 이야기하신 건가? 대쉬 앤 릴리가 강단의 최애 드라마라는 것을. 제가 항상 최애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최애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연말이 되면 약간 생각나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좀 최애라고 하기 부끄러운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라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안 보셨으면 좀 추천할 만합니다. 네, 딱 지금 보기에 너무 좋은 드라마네요. 네.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쩡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쩡님.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게 된다고 해도 뭐 저랑 쩡님이 둘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배꼽 안 부여잡으셔도 괜찮지 그러니까 배꼽을 부여잡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그냥 두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이런 도전 또 아빠의 도전 할 날이 오죠. 오죠. 네. 다음은 팀님의 댓글입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강소팟이라는 팟캐스트를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알려주지 않고 저만 알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주변에 강추 중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정주행 중인데 이제 드디어 1년 정도 들을 게 남았네요. 아직 들을 수 있는 회차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1년 전 여기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며 금방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발행했던 강소팟 42화에 남겨주셨어요. 와, 강소팟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정주행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아마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몰아보고 반지의 제왕까지 다 몰아보는 정도의 시간 아닐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린 이 팀님의 댓글도 그럼 한 1년 뒤에 듣는 거 아닌가요? 뭔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네, 1년 뒤에 반갑게 이 댓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팀님이 연말 회고를 하면서 또
저희를 이렇게 떠올려주고 또 정주행하게 된 게 너무나도 잘된 일이라고 해주시니까 이 또한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한 게 진짜 많네요. 감사함이 많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그 일상묘사 수필합평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죠. 한 달 전쯤에 일상묘사 3기가 끝났고 이제 곧 4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매 기수가 끝날 때마다 최종으로 퇴고된 글 몇 편을 모아서 작은배닷컴에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 글만이 아니라 일상묘사를 함께한 동료들의 글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기수에서 임신이라는 사건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 일상묘사 동료들에게 가장 먼저 인밍아웃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이 글을 퇴고해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축하 댓글을 남겨주셔서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공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작은 배에서 조금 큰 배로 바꿔야 할 때가 오겠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커질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호미오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소신님.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아기가 찾아왔을까요? 너무 귀한 만남이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후속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찾아온 아기가 맞아서 저도 어떻게 찾아왔나 궁금하긴 한데 닌자 베이비. 이 임신이라는 사건 글이 제가 진짜 그때 당시에 쓴 글이에요. 임신 7주차인가? 그러니까 이제 막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썼던 글이라서 그때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난감한데 신기한 그런 감정? 저도 후속편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지금의 마음을 다시 담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오트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야옹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머 으아 왠지 친한 언니가 쓰는 글 같아서 마음이 이상해요. 저도 왜인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옹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일상묘사 3기에서 탄생한 또 6개의 글은 작은배닷컴에 발행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글들을 다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뭐 1기, 2기의 글을 읽었을 때도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이번 기수의 글들이 다 너무 술술 재밌게 잘 읽혀가지고 와 이거 뭐 책으로 내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언젠가 일상묘사 문집처럼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뭐 1년 학년이 끝나면은 문집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 했었는데 제주도만 했나? 네, 일상묘사 문집 뭐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들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작은배닷컴 방문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오늘은 고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수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